한 여자가 병상에 누운 순간 가족은 그녀를 2번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 전에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서울 양천구. 여름 초입이라지만 벌써부터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피어오르던 6월 초, 오미숙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기상하여 남편의 아침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성재는 심근경색 수술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 오래였고, 미숙은 지난 1년간 거의 혼자 그를 간병해왔습니다. 아파트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등진 채 미숙은 된장국 냄비를 젓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지럼증이 일었고 몸 안에서 뭔가 이상한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뿌얘지며 균형을 잃었고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남편이 놀라 휠체어를 굴리며 방에서 나왔지만 이미 그녀는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 18분. 미숙은 강서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CT 결과는 급성 뇌출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출혈 범위가 광범위하며 수술은 하겠지만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침묵했습니다. 미숙의 장녀 혜진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사위는 스마트폰으로 보험 약관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아들 정우는 옆에서 소리 죽여 울었지만 혜진은 담담했습니다. 며칠 뒤 미숙은 병원 1인실에 옮겨졌습니다. 링거와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가족들은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의 병문안 횟수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2번, 둘째 주엔 하루 1번, 셋째 주부터는 이틀에 1번. 그리고 어느새 일주일에 1번 잠시 들렀다 가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간병인은 새로 고용된 외부 간병인으로 바뀌었고 병실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소리를 내는 의료기기들 사이에서 미숙의 존재는 점차 병원의 한 기기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완전히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간병인 김 씨는 우연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2번째로 확인했을 땐 분명히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병원 청소부 이수정은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12년을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본 미숙의 표정은 그저 식물인간이라 치부해버리기엔 너무도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장 차림에 진한 립스틱, 귀걸이까지 한 모습은 마치 엄마 병문안보다는 투자 설명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간병인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고 병실 안에 혼자 남은 뒤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위임장, 부동산 등기 서류,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까지. 그녀는 미숙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정리할게. 이젠 엄마가 아팠던 만큼 우리도 좀 편해져야지. 그 목소리는 떨림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이수정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병실 문을 닫지 않고 서류를 펼쳐들고 있는 혜진의 모습은 너무나 태연했고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의료진은 일시적인 신경 반응이라며 넘겼지만 간병인 김 씨와 이수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수정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지 병문안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그 순간 미숙의 눈가에서 다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말보다 강한 한마디였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빠져가는 여름 오후 3시 무렵의 병실은 언제나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에 하이힐을 신은 채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간병인 김 씨는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에 일어났고 잠시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겠느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고 이번엔 태블릿도 함께 꺼내 병상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화면을 터치하더니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잘 들려요? 응, 지금 병실이에요. 어머니 아직 반응 없어요. 잠시 화면 저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사님이라 불리는 중년의 남자였고 혜진은 그 앞에서 어느 때보다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등기 이전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위임장이 아직 직접 서명은 어려우니까 병원 쪽의 진단서 첨부해서 대리 위임 방식으로 처리하려고요. 혜진은 말을 끝내고 잠시 고개를 돌려 침대에 누운 미숙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그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혜진의 눈빛은 묘하게 불편한 듯 흔들렸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는데요. 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녀는 다시 화면 속 이사님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신경 반사겠죠? 그 말에 이사님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아요. 서류 처리에만 집중해요. 대화는 불과 3분 남짓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혜진은 미숙이 들을 수 있다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병실 문 바로 바깥에서 청소부 이수정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청소도구를 쥔 채 한참을 문틈에 서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병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이수정은 병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다 이상한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종이는 계약서의 일부분으로 보였고 거기엔 공동명의 해지, 자녀 단독명의 특약 해지 조건 변경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회복보다 재산과 계약 조건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그는 조심스레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손이었습니다. 혜진 누나랑 형부가 요즘 좀 이상해. 엄마 서류들 막 가져가고. 정우는 어색한 듯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 혹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미숙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진짜야? 그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러 상태를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단순 신경 반사일 뿐입니다. 가족분들이 자꾸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뇌파 반응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우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촉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 정우는 병실 청소를 하러 온 이수정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이모 혹시 우리 누나가 무슨 이상한 행동한 거 본 적 있어요? 이수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끔 병실 안에서 전화 통화하더라고요. 뭔가 계약 이야기 같던데. 정우는 무언가에 단단히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해요. 앞으로 누나랑 형부 병실에 올 때 전부 다 녹음할 거예요. 이수정은 그 말을 들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간병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혜진이 병실을 다녀간 다음 날
미숙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담당 간호사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정은 그날 혜진이 무언가를 침대 옆 서랍에 넣는 것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일부러 근무를 자청해 병실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서랍을 열었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작은 주사기 포장이었습니다. 그 주사기는 병원 내 통상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정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미숙의 편에 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안 조용한 공간을 가르며 들린 건 다시 한 줄기 눈물이었습니다. 의식 없는 얼굴 위로 천천히 흘러내린 그 눈물 한 방울. 그것은 누군가의 음모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을 살고자 하는 한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한밤중 병실은 차분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복도 끝 병실 507호의 커튼은 아주 살짝 벌어져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링거의 삐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여전히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상 옆 정우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켠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혜진과 형부가 병실을 찾아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은 후로 무언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혜진은 병실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등기 이전 서류 넘기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엄마 반응 없어도 우리가 돌보는 건 맞으니까. 그에 대해 형부는 태블릿을 꺼내며 덧붙였죠. 근데 혹시라도 깨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혜진은 웃었습니다. 깨어나도 기억 못해요. 식물인간이 뭐 기억이나 하겠어?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안에서 끓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핏줄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간병인 김 씨가 이상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누님이 다녀간 다음부터 어머님이 열이 갑자기 오르셨어요. 주치의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곧장 이수정에게 병원 내 CCTV 기록을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병원 청소팀 선배에게 부탁해 일부 복도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혜진이 병실에서 나온 후 형부가 몰래 다시 들어가 침대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링거대 쪽으로 손을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우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 엄마를 진짜. 그날 밤 정우는 간호사실에 들러 혈압 기록지를 살펴봤습니다. 혜진과 형부가 다녀간 후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주기는 이상할 만큼 규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수정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실 정리 도중 링거 옆 휴지통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투명 비닐에 쌓인 주사기 포장지였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반 약물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사기 포장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다른 병동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 있어요. 그때도 이상한 죽음이 있었거든요. 정우는 뒷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설마 그때도?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이후로 그 병실은 폐쇄됐어요.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누나와 형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 혜진과 형부가 다시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태블릿도 들고 있었고 문을 닫아 걸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은 척하며 녹음기를 켜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법무사랑 이야기했는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까지 있으니까 위임은 충분히 가능하대. 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비도 정리돼? 보험금은? 보험금은 사망 시 5억, 식물인간 진단 시 2억이야.
우리가 그걸로 병원비 내면 되고 남는 돈은. 그 말에 정우는 이가 갈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엄마의 생명 위에서 숫자를 셈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이수정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고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누나는 분명히 뭔가 더 숨기고 있어요. 그걸 다 잡아야 해요. 이수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도와줄게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USB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더 오래 녹음되고 전파 방해에도 잘 안 끊겨요. 병원 청소하면서 주운 건데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정우는 그 녹음기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오미숙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 믿죠?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응이라 대답하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그 희미한 움직임은 살아있으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는 마지막 언어였습니다. 늦은 오후 비가 내릴 듯한 흐린 하늘이 병원 창밖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손에 쥐고 며칠을 보낸 지금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누나와 형부는 오늘 오후 병실에 또 온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수정이 특별히 준비한 도청 장비가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수정은 청소 도구함 안쪽에 작은 블루투스 송신기를 숨겼고 그것은 병상 근처에서 음성을 수신하여 병실 외부에 있는 수신기로 실시간 녹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우는 병실 밖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수정은 여느 날처럼 병실을 청소하며 자연스럽게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혜진과 형부는 오후 4시 정각에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고 환기창까지 잠그자 그들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아무 변화 없대? 형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간호사도 말 안 해. 엄마 상태는 그대로래. 뇌파 반응도 없대. 혜진은 의자에 앉으며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제 확실히 정리할 때 됐어. 보험금 신청도 시작해야 해.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병원비만 줄줄 새고 부동산 처리는 못하고 답답해 죽겠어. 형부는 책상에 있는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번에 너 그 주사기 쓴 거 진짜 효과 없던 거야? 순간 정우의 손에 쥔 이어폰 줄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효과는 있었는데 반응이 빨리 오진 않더라. 근데 오늘은 더 세게 준비했어. 정우는 온몸이 굳어졌고 이수정은 간호사실로 몰래 들어가 녹음 내용을 실시간으로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병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거 넣으면 확실해지는 거야? 응. 30분만 지나면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할 거야. 심장박동도 불규칙해지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이수정이 청소하는 척하면서 들어섰고 혜진과 형부는 움찔했습니다. 아, 청소 지금 말고 좀 이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혜진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할당 시간이 있어서요. 금방 끝낼게요. 이수정은 이미 병실에 녹음기를 여러 군데 숨겨두었기에 태연히 걸레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형부는 불편한 듯 미숙의 링거를 살펴보았고 주사기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복도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불이 꺼지고 간병인이 교대한 후 정우와 이수정은 병실에 몰래 들어가 미숙의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의사의 승인 없이 약물이 주입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녹음 파일과 함께 서울 서부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형사에게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녹취 내용을 들려주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증거가 조금 부족하면 법망 피해갈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잡을 때까지 저희가 더 기다릴게요. 형사는 이수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계속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수정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먹었어요.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이 가족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날 이후 병실은 더욱 팽팽한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혜진은 정우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병실에 들어와서도 말을 아끼고 자꾸 주변을 살폈습니다. 형부 역시 병실 방문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대신 무언가를 병원 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듯한 기미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날 기미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눈동자가 살짝 떨리는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정우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순간 오미숙의 눈가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렀고 이번엔 분명히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깨어나고 있어. 비가 내리던 여름 아침, 병실 창문은 온통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김없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간병인 김씨와 교대한 이수정은 조용히 커튼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어제 혜진 씨가 병원 행정실이랑 뭔가 얘기하더라고요. 정우는 곧장 알아차렸습니다. 병원 옮기려고요? 맞는 것 같아요. 박 선생이라고 다른 병원 신경외과장 추천받았다고요.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박 선생이란 이름 예전에 혜진과 통화 중 잠깐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평소보다 훨씬 더 단정한 차림으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손에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형부 없이 혼자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곧바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좋은 병원으로 옮길 거예요. 여긴 너무 시끄럽고 관리도 엉망이야. 박 원장님이 계신 병원이 훨씬 나아요. 그 말은 병상에 누운 미숙을 향한 듯 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자신에게 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나도 엄마도 다 망가져.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이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말없이 움직이며 침대 뒤편에서 환기창을 닫기 시작했지만 귀는 혜진의 입가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수정을 힐끗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고 이내 핸드백을 챙겨 조용히 나갔습니다. 정우는 그녀가 떠난 직후 병실에 들어와 이수정과 함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몰래 꽂혀있던 문서 더미 속엔 전원 동의서, 환자 위임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지만 날일란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위조일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 도장은 엄마 거랑 다른데요. 이수정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우는 곧장 간호사에게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늘 어머니 기록 열람하신 분 계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혜진 씨가 오늘 진료 기록 출력 요청하셨어요. 병원 옮긴다고 하시면서. 정우는 서둘러 병원 행정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환자 이송 요청서를 확인한 순간 그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이름, 담당의 이름, 예정된 이송 날짜까지 이미 모두 결정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명란에는 보호자 정혜진 이름이 정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로 엄마를 옮기겠다는 거야.
그날 밤 정우는 이수정과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찰에 다시 접촉하기 전 결정적인 장면 하나만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껏 확보한 녹음과 증거는 충분히 강했지만 자칫 혜진 쪽에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정은 조용히 꺼내놓은 작전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이송 당일에 일부러 혼란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에 녹음기랑 캠코더를 작동시키는 거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눈동자도 움직였어요. 아마 내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응. 어쩌면 누나가 들어왔을 때 반응할 수 있어요. 작전은 아주 정밀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과 병원 이송팀이 오기 직전 간병인 김 씨와 교대한 이수정은 일부러 링거를 재조정하는 척하며 침대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정우는 병실 밖 복도에서 경찰과 연락하며 대비 중이었고 미숙은 평소와 다르게 입가에 아주 미세한 긴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송 동의서와 함께 환자복을 들고 들어왔고 이내 간병인을 돌려보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미숙의 얼굴을 쓰다듬는 척하며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래도 난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 순간 침대 위에 미숙이 눈을 떴습니다. 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눈동자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숙은 천천히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후두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깨어났어? 바로 그 순간 정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뒤따라 경찰 2명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녹음기 작동 중입니다. 이 상황 전부 기록되고 있어요. 정우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다시 한번 입을 떼며 말했다고 합니다. 다 들었어.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병실 안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정우는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며 상태를 확인받고 있었습니다. 눈동자 반응 정상입니다. 말은 느리지만 인지 능력도 회복 중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곧장 혜진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정혜진 씨,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CCTV 기록, 주사기 포장지, 모든 걸 확보했습니다. 병원 행정과 법무사 사무소에도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깨어난다고. 저 상태에서. 경찰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형부는 이미 병원 밖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몇 차례 병실에 몰래 들어가 링거라인에 손을 댄 장면이 포착됐고 병원 측도 공식적인 내부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응급으로 뇌파 검사를 다시 받았고 놀랍게도 회복 반응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일시적인 각성이 아닌 명백한 의식 회복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미숙 씨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보호자의 정서적 자극과 감시가 병행됐던 것이 긍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정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버티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셨던 거죠. 병실로 돌아온 미숙은 눈을 뜨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누운 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처벌받게 될 거예요.
미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고마워. 그 짧은 한마디는 병실 안모두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증 환자 가족의 보험금 사기 및 치료 방해 사건 발생. 가족 내 위임장 위조, 병원 내부 협조 정황 수사 중. 뇌출혈 환자 가족에게 유산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의식 회복 결정적 단서는 감정적 자극.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들이 병원을 찾았고 정우는 병원장과 상담 끝에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버티셨고 우리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했던 건 돈도 명의도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기소되었고 형부 역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내부 조사 결과 담당 간호사 한 명이 혜진 측과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고 병원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수정은 언론의 관심을 피하며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녀를 다시 불러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이수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살아있었던 덕분이죠. 전 그냥 그걸 조금 일찍 알아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정우는 오랜만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중에 완전히 회복하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갈 데가 있어요. 아빠랑 걷던 그 공원 거기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아주 긴 여정 끝에 돌아온 생의 응답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몇몇 환자 가족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엔 병원 청소부 이수정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한 오미숙이 있었습니다. 회복은 더뎠지만 그녀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고 스스로의 의사 표현도 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고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서두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혜진과 그 남편은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잠재적 가해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선 명백한 생명 위협 행위입니다. 법정에선 곧 녹취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혜진이 병실 안에서 주사기 사용을 언급하던 장면, 형부가 링거 주입을 시도하던 날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혜진이 어머니를 두고 했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 못해요. 식물인간이 뭐 기억이나 하겠어. 그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죽인 한숨이 터져나왔고 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변호인은 가혹한 환경과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변론을 시도했지만 판사의 얼굴은 냉정했습니다. 가족의 책임이라는 단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처리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우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증인석에는 이수정이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진술했습니다. 병실에서의 정황, 혜진의 서류 조작, 주사기 발견, 심지어 병원 간호사 중 누군가의 협조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머니가 듣고 보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있는 물건처럼 대했죠. 재판부는 이수정의 증언이 끝난 뒤 잠시 정적을 가졌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오미숙 쪽을 바라보았고 정우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끌고 증언석 앞에 섰습니다. 말은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자식이 내 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도 돈을 계산했던 것도요. 그 한마디에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속으로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때 내 아들이 손을 잡아줬어요. 그게 날 살렸습니다. 미숙의 진술이 끝났을 때
방청석은 먹먹한 정적에 잠겼고 판사는 재판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법의 영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안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미숙은 이수정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사람답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내부 감사가 발표됐습니다. 혜진이 위조한 서류의 서명 확인을 도와준 간호사 어씨는 직위해제되었고 병원은 환자 보호 프로토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정우는 그날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여름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바람은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기억나요? 아빠랑 예전에 같이 오셨던 곳. 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고 정우는 그 말이 무언지 정확히 들었습니다. 햇살 따뜻하다. 그건 잊지 못할 여름의 회복이었습니다. 법원의 선고일은 맑은 날씨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던 2024년 7월 초, 정우와 미숙은 다시 법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정도 자리를 함께했고 지난날의 모든 증언과 자료가 판결이라는 형태로 내려질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 피고석엔 혜진과 그녀의 남편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방청석엔 오미숙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이 고요히 쏟아졌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정혜진에게 위조문서 작성, 보험 사기 시도, 생명유지 치료방해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범인 배우자에게는 공모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일한 형을 선고합니다. 정적 속에서 내려진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해진 5년 실형,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 배우자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혜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번지는 눈물은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그땐 너무 힘들었어. 미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다고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알았어야 했어. 그 한마디는 어떤 판결문보다 무거운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구속된 혜진과 남편이 끌려나가는 동안 정우는 숨을 깊게 내쉬며 어머니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그건 지난 1년을 버티게 했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수정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 조용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름을 알리지 않았지만 미숙은 기억 속에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를 오래도록 간직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미숙은 정우의 도움으로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거동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휠체어에서 살짝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날 그녀는 햇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름 참 길었네.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들은 예전 가족들이 함께 가던 동네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나뭇잎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밉지는 않다. 다만 안타깝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삶이라는 건 누굴 용서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저녁 정우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앨범 하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어머니가 만든 반찬 사진, 어린 시절 가족 나들이 영상까지. 그 속엔 잊고 있던 따뜻함이 있었고 정우는 처음으로 그 기억을 미숙과 함께 웃으며 다시 보았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닌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온 마지막 서류 하나. 사건 번호 2023 형사합의 672 무죄로 구제받은 생명에 대한 판결 보도자료.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살아있던 목소리, 듣지 못했던 가족. 오미숙 씨의 증언은 단지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닌 사회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울림이었다. 정우는 그 기사 아래에 조용히 댓글 하나를 달았습니다. 내 엄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끝까지 믿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미숙 씨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정우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끝까지 믿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들을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